저는 톡톡한 주선생 진행의 김민겸입니다. 톡톡한 주선생의 외전 수의광에서는요, 매주 전체 전문가님들을 대상으로 수익률 대회를 통해서 1위 하시는 한 분만 이 자리에 모셔놓고 시황, 유망 업종, 히든 전략까지 모두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간이 아닌 월간 누적 수익률을 뽑는 날입니다. 잠시 후에 트로피 주인공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최대로 집계할 수 있는 종목의 개수는 5개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 또 6호가 이상 제시 시 저희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까지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위는 바로 정진 대표님이십니다. 주식의 찐맛집이라고 불리시는 전문가님이죠. 주간 누적 수익률 무려 82.8%를 기록하셨고요. 최고 수익률은 강원에너지로 24.1% 기록하셨습니다. 그 외 종목으로는 제주은행 그리고 탑코미디어가 있네요. 하지만 오늘 이 트로피의 주인공은 주간이 아니라 월간입니다. 이번에 월간 누적 수익률 1위부터 5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로피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요? 1위이신 정진 대표님은 무려 10% 넘는 차이로 1위를 하셨습니다. 정진 대표님 같은 경우는 195.8%를 기록하셨습니다. 사실 정진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11월 달에 오셨는데 한 달 만에 수익을 냈습니다. 우리 한 달 만에 수익을 내신 우리 이 월간 누적 수익률 1위를 기록하신 전문가님 한번 모셔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사실 저번 주에도 뵀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11월 달에 다시 이 주식시장으로 복귀를 하셨는데 네. 어떻게 12월 달 월간 누적 수익률 1위를 기록하게 됐나요? 일단 이 트로피부터 받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예, 저도 이 월드컵을 보면서 메시가 키스하길래 저도 엄청 해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또 공교롭게 12월 월간 1위를 차지하게 돼서 진심으로 기쁘고요. 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수익률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월간 누적 수익률 1위를 기록하신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냈느냐 하면요. 4주차부터 보겠습니다. 4주차 가장 중요하죠. 강원에너지로 24.1%의 수익률 안겨다 드렸고요. 제주은행으로 23.8% 기록하셨습니다. 탑코미디어나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 관련주인데요. 15.2%, 7.3%를 기록하셨습니다. 이렇게 시황에 맞춰서 우리에게 딱딱딱딱 알맞은 수익률을 보여주시는 분인데요. 오늘은 그럼 월간 누적 수익률 1위를 기록하신 정진 대표님과 함께 톡톡한 주선생 월요일 방송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그래도 우리에게 큰 선물 안겨다 주시는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바로 월간 누적 수익률 1위를 기록하신 전문가님 모셨는데요. 전문가님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까도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를 했는데 네. 한번 더 해주세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자랑을 너무 많이 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저는 여러분들에게 추천한 종목 모두 빠르고 강하게 높은 수익률을 안겨드릴 수 있는 맑고 깊은 맛을 내드리는 주식 맛집 정진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 11월에 다시 돌아오셨는데 12월 이 한 달 만에 월간 누적 수익률 1위를 기록하셨어요. 딱 비법이 있으실까요? 12월 시장이 좀 굉장히 어렵죠. 어려웠습니다. 어려웠는데 11월 달부터 어떻게 보면 좀 지금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 수급이 말 그대로 좀 재료가 있을 만한 수급만, 테마만 오히려 모여있기 때문에 그 테마를 좀 공략했던 게 오히려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과 이번 주 한 주만 함께 했더라도 강원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리튬 관련주이죠. 24.1%를 기록하셨고요. 제주은행 같은 경우에는 23.8% 기록하셨습니다. 탑코미디어,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 관련주인데요. 15.2% 그리고 7.3%를 기록하셨습니다. 총 월간 수익률이 159.6%인데요.
전문가님 그러면 하나하나 한번 세분화돼서 우리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키다리 스튜디오인데요. 네. 전문가님 이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 관련주인데 네. 어떤 매매 포인트로 이제 전문가님께서 이제 매매 포인트로 포착을 하셨나요? 네, 아무래도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뭐 11월 달부터 뭐 사우디 국부펀드에서 우리나라 카카오 엔터에 뭐 8천억 이렇게 뭐 투자한다 뭐 이런 얘기가 돌았잖아요. 그러면서 컨텐츠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인기가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의 종편 채널에서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가 웹소설 기반의 드라마가 굉장히 히트를 치면서 오히려 웹툰, 웹소설 이런 IP를 많이 갖고 있는 또 이러한 기업들의 주가도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저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한 기업들 예전부터 좀 언어 기업들이 이러한 테마가 유행이 될 때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는가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제가 좀 이렇게 공략을 미리 했었고요. 처음에 강한 슈팅이 나온 이후에 일부 조정 구간 혹은 쉬어갈 타이밍에 진입을 좀 권유했고 진입하자마자 좀 많이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는데요. 실질적으로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뭐 레진 코믹스 그다음에 봄툰 그다음에 뭐 이런 웹툰 플랫폼을 사이트를 직접 운영하는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이런 재벌집 막내 아들 흥행으로서 이런 웹소설 IP, 웹툰 IP들이 가치가 그만큼 부각이 많이 됐다. 기대감이 그만큼 더 높아졌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 또 좋은 소식이 뭐냐? 한중 이 정상회담 이후에 중국의 OTT를 통해서 이렇게 좀 드라마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한국 드라마가 많이 반영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컨텐츠를 제작하는 업체들도 충분히 기대감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고 또한 일본 내 지상파 방송에서 네이버 웹툰하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IP 계약을 하면서 오히려 좀 이런 일본 진출도 더 기대감이 쏠리면서 오히려 이런 웹툰 컨텐츠를 갖고 있는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차트를 보면서 포인트를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키다리 스튜디오 관련된 이러한 차트인데요. 제가 처음부터 좀 약간 공략을 했던 게 바로 이때부터였습니다. 12월 첫째 주부터 좀 공략을 해서 이게 거의 9,000원 이하, 8,900원 요 사이에 하고 다다음 날 또 다시 이렇게 급등이 나오면서 거의 하루 만에 1박 2일 만에 20% 넘게 상승세를 보였고요. 추가적으로 이때 다시 아직 공략을 못 하시거나 혹은 아직 비중이 남아 있으신 분들 추가 공략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 거진 이틀 사이에 20% 넘게 거의 한 두세 번도 거의 뭐 재탕하듯이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면서 20% 넘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최근 지난주 한 주 동안에는 이렇게 15% 가까운 수익률 재달성할 수 있게 오히려 좀 여러 번 짧고 강하게 주식의 맛을, 수익의 맛을 좀 얻을 수 있는 종목이 아니었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콘텐츠 관련주들 이번에 재벌집 막내 아들 때문에 굉장히 부각되고 그 뒤로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번 주 그리고 저번 주에는 조금 조정을 보였던 것 같아요. 전문가님께서는 이 재료가 소멸됐다고 보세요? 아니면 계속해서 그래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아무래도 이게 지금은 12월 들어서 혹은 최근 일주일 내에 약간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재벌집 막내 아들도 그 막을 내렸고 그래서 그 다음 주자 이런 또 다음 드라마나 이런 게 또 뭐가 있을까 찾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지금 한국하고 중국하고 정상회담 이후에 이런 컨텐츠 교류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지금 중국의 OTT 업체들을 통해서 K-드라마가 좀 반영이 되고 있는데 아싸리 이게 지금 중국의 뭐 방송국 지상파 방송국 혹은 큰 방송사 위주로 만약에 한국 드라마가 방영이 된다라는 소식이 되면 지금 이러한 쉬어가고 있는 타이밍을 한 번에 뒤엎을 수 있는 추가 상승도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전문가님 수익률표 다시 보면요. 콘텐츠 관련주로 두 종목이나 전문가님께서 수익을 실현해 주셨습니다. 4주차에서 탑코미디어 그리고 키다리 스튜디오 둘 다 콘텐츠 관련주인데요. 15.2%, 7.3%를 기록하셨습니다. 월간 누적 수익률 합계
피해가 무려 195.8%인데요. 그러면 전문가님, 일동제약도 네. 수익이 정말 좋았어요. 네, 맞습니다. 일동제약은 또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접근을 하셨나요? 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오히려 시장이 안 좋은 12월 들어서 굉장히 안 좋았는데요. 그나마 테마에서 가장 이슈가 있고 시장을 약간 이끌어갈 수 있는 테마군이 바로 중국과 관련된 테마들이었거든요. 그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콘텐츠 테마도 충분히 강한 상승 나타났고 또 번갈아 가면서 중국의 코로나 확산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그 코로나 또 감기약, 해열제 이게 지금 사재기를 중국 사람들이 다 하다 보니까 이거와 관련된 이 관련주들이 굉장히 주가가 상승 많이 됐습니다. 중국에서 사재기 바람이 일어나니까 당연히 감기약이 품귀 사태가 일어났었고 그러한 품귀 사태로 인해서 오히려 지금 그 이후에 좀 해열제나 감기약이 우리나라 따이공이라고 하죠. 보따리상들이 보따리상들이 우리나라 제약회사하고 직접적으로 거래를 하면서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감기약이나 해열제를 지금 거의 뭐 싹쓸이 하다시피 많이 가져간다고 하는데 그러한 것들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 감기약을 판매하고 있는 주가 기업들의 또 테마가 감기약 테마라고 할 수 있죠. 줄여서 이게 감기약 테마가 강한 상승 나타냈고요. 또 치료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되고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치료제에 대한 니즈도 강하고 수요도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일동제약이 일본 시오노키 제약하고 먹는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을 했습니다. 개발해서 일본에서도 긴급 사용 승인이 났었고요. 또 중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경구용 먹는 코로나 치료제가 조코바라는 이런 제품인데 중국 수출 계약 체결했습니다. 상하이 제약이라는 중국의 제약 회사하고 수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감기약, 해열제 수요 폭증에 의한 수혜주고 또 역시 코로나 치료제, 먹는 코로나 치료제 여기에 대해서 수혜주다 보니까 이런 겹테마가 같이 겹쳐 있다 보니까 일동제약도 강한 상승세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거는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고요. 차트를 보면서 포인트를 좀 잡아보도록 할게요. 실질적으로 처음에 공략했던 그러한 시점은 이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12월 거의 첫째 주, 둘째 주 접어드는 시기였고요. 거의 하루 만에 이거 마찬가지 15% 가까이 수익을 얻었던 종목이고 그다음에 재차 다시금 그 자리 다시 내려왔을 때 이렇게 보시면 다시 제자리 내려왔을 때 재공략하면서 10% 이렇게 좀 짧게라도 충분히 수익을 실현할 수 있게끔 이 전략 포인트, 매매 포인트를 좀 잡았었는데 일동제약이 역시 아무래도 이런 감기약 테마가 이슈가 있거나 혹은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 강한 상승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짧은 시간에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좀 수익을 여러 차례 짧고 굵게 이렇게 좀 수익 실현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근데 제약주 같은 경우에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불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조금 그 주식 초보자들은 좀 진입하기 힘든 게 제약 바이오 관련주인 것 같은데 좀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고 쉽게 생각하면 쉬운데 제약 바이오가 아무래도 실적에 기반한 주가 상승보다는 이러한 새로운 약의 개발 그 개발됐을 때 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말 그대로 기대감이 엄청 미리 반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상승하면 굉장히 거침없이 상승하고 말 그대로 이러한 임상 결과나 이런 시행 과정 중에서 별로 안 좋은 소식이 나오면 막 급락하면서 굉장히 급등락, 변동성이 큰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말 그대로 쉽게 생각하자면 좀 많이 급락했을 때 차라리 진입했다가 다시 이렇게 급등했을 때 수익 실현하면서 이렇게 좀 짧게 배틀을 짧게 잡고 맞추는 거에 목적을 둔다면 충분히 재미있고 유익한 수익을 얻어 가실 수 있다. 이렇게 좀 매매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종목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네. 제주은행은 은행 관련주인데 어떤 매매 포인트를 갖고 투자를 하셨나요? 투자 전략을 세우셨나요? 네, 아무래도 지금 시장이 하락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렇게 미국 연준에서 금리 인상, 그다음에 금리 최근 들어서 12월 달에 FOMC 회의가 있었죠. 그 FOMC 회의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시장이 많이 하락을 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글로벌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미국 연준에서 최종 목표했던 금리를 더 높게 설정할 수 있다. 이러한 발언이나 시사를 했기 때문에 우려감에 이거 금리가 더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 때문에 시장이 좀 하락세가 나왔고 일본은행 총재 역시 마찬가지로
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목표 금리를 갑자기 인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도 이제 긴축 정책으로 돌아서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온 거고 우리 한국은행 총재 역시 마찬가지로 최종금리 목표치를 더 상향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시사를 하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거 금리 인상이 더 올라갈 수 있겠네, 더 여러 번 나올 수 있겠네 이런 우려감 때문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시장은 떨어지지만 오히려 이렇게 금리 인상 수혜주로 이러한 테마로 분류가 돼서 오히려 수혜주로 좀 부각되는 종목이나 섹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런 저축은행 관련주 혹은 신용평가사 이런 회사들은 금리가 인상될 때마다 거기에 따른 실적이나 매출이 좀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다 보니까 기대가 그만큼 반사이익 수혜주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제주은행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뭐 신한은행 계열사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제2금융은행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할 때마다 제주은행 주가 상승세를 계속적으로 좀 나타냈었고 부각이 되면서 많은 상승을 나타냈었고요. 또 내년이죠. 1월 13일 날 한국은행에서 또 통화정책회의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당연히 주가의 상승세도 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없지 않아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또 지난주까지 굉장히 3일 만에 4일 만에 주가가 80%나 급등을 했어요. 그 이유는 이제 제주은행이 인터넷 은행으로 전환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런 이사회에서 뭔가 회의 안건이 있었다 이런 소식으로 주가가 4일 만에 무려 86%나 급등했거든요. 하지만 공시로 아니다 우리 인터넷 전환 안 한다 은행으로 전환 안 한다라는 소식에 다시 주가는 제자리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한국은행 기준금리 목표치를 좀 상향 조정한다는 소식에 제가 봤을 때는 제주은행 이런 은행 관련주 혹은 금리 인상 수혜주가 당연히 강한 상승 나타난다라고 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고요. 차트를 제가 보시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실질적으로 제가 제주은행을 공략한 거는 뭐 예전부터 했었는데 올해 내내 기준금리 인상할 때마다 제가 거의 공략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9월 달에도 공략을 했었고요. 9월 달 수익 말 그대로 40%, 50% 이렇게 좀 많이 실현할 경우도 있었고 11월 달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11월 달에 우리도 빅스텝을 밟을 거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으니까 저축은행 관련주 오히려 금리 인상 수혜주로 좀 눈여겨봤었는데 우리 지금 참여하고 계신 노란통에 참여하고 계신 참여자분들도 거의 11월 중순경에 굉장히 제가 많이 공략을 하자라고 좀 해서 매매 전략을 많이 제시를 해드렸었어요. 그때 8,000원대, 9,000원 좀 안 됐을 이런 가격 8,200원 뭐 이렇게 좀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그리고 나서 2주일 있다가 거의 20%, 30% 가까이 수익을 많이 실현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조정이 왔을 때 다시 그 제자리에 내려왔다. 오히려 그때 수익 실현 못하신 분들은 더 담거나 혹은 단가가 좀 높으신 분들은 추가로 담아서 기다려보자 했는데 이게 오히려 다른 호재가 좀 터졌죠. 인터넷은행 전환한다라는 얘기가 터지면서 굉장히 급등세가 나타나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거의 86% 4일 동안에 급등했거든요. 그러면서 좀 많은 분들이 뭐 10%, 20% 수익 실현도 많이 하셨지만 이렇게 80%까지 단기간에 급등할 수 있는 오히려 좀 이러한 현재의 글로벌 시장에 맞춰서 공략할 수 있는 종목 몇 안 되니까 거기에 맞는 종목이어서 공략을 했는데 이렇게 운이 좋게 굉장히 또 호재가 터지면서 급등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이 연말이잖아요, 전문가님. 그럼 네. 연말하면 뭔가 은행주 얘기를 하셨으니까 전 배당주까지 생각이 되더라고요. 네. 근데 이 제주은행도 배당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전문가님께서는 배당주로 제주은행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배당락이나 이런 배당주에 대해서 매력이 있다 혹은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의 주가를 뭐 미리 투자하면 네. 실질적으로 배당락에 대해서 또 배당 이익도 얻어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물론 중장기 투자자분들한테는 충분히 그게 플러스 요인이 됩니다. 네. 네, 배당에 대한 수익도 플러스 알파가 되는데요. 저것이 약간 단기적으로 뭐 짧으면 일주일 이내, 길면은 뭐 한 달 이내에 매매 전략을 좀 세우는 매매 투자자라면 오히려 이런 배당에 대해서 차라리 크게 신경 쓰지 말고 그 배당 수익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추가 하락되면 그쵸. 오히려 그게 상반되는 요즘 거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거를 배당 수익을 노릴 거기보다는 차라리 지금 시장에서 가장 유행하거나 돈이 많이 몰려서 그것을 좀 유행하는 테마에 공략하는 게 좀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식시장에 대한 이슈를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왕이 귀환을 하셨으니까 그 왕의 입장으로 한번 이 주식시장을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이번 주가 올해 22년 마지막 주입니다. 아,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수선하죠.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인 뭐 매수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미국 시장도 성탄절 연휴에 휴장하는 경우도 있고 유럽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주변 홍콩이나 이런 아시아 국가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휴장을 이렇게 많이 좀 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로 금요일 날 마지막 날은 휴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적극적인 매매를 하는 투자자의 심리가 반영되기보다는 오히려 좀 관망하거나 이게 눈치 보는 경향가 많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월 13일 날 한국은행 이제 통화정책위원회가 열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좀 약간 눈치 보면서 예, 이렇게 좀 최종 목표 금리를 얼마까지 얘네가 생각하고 있을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을까, 오히려 지금 스텝을 빠르게 밟을 것인가 아니면 차라리 눈치 보면서 천천히 밟을 것인가 이러한 내용들에 따라서 아무래도 주식시장에는 자금들이 많이 빠지고 들어오고 투자 심리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좀 눈여겨보시면서 좀 눈치 보는 장세가 되지 않을까. 맞아요. 이런 박스권 내 어느 정도의 박스권 내에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약간 이렇게 눈치 보지 않을까. 약보합세로 좀 그리지 않을까라는 게 제가 좀 1, 2주 정도 바라보고 있는 관점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또한 눈치 보기 장세를 보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증시에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 11월 개인 소비 지출 PCE 지수가 예상치보다는 소폭 하락하면서 5개월 연속 둔화세를 지속해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요. 하지만 나머지 지표들이 좋지 않으면서 상승폭을 제한했습니다. 그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 또한 눈치 보기 장세로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사실 연말 그리고 연초 증시 전략을 우리가 어떻게 세워야 될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이 지나면 내일부터 이제 3거래일 정도 남았는데 이 3거래일 남은 연말과 그리고 내년의 연초 전략 포트폴리오를 정비하셔야 하는 그런 투자자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어떻게 우리가 정비를 해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뭐 투자자마다 보는 관점이 좀 맞아요. 다르고 제가 짧게 매매를 세워야 되는 투자자도 있는 반면에 약간 중장기 뭐 그다음에 2-3달 정도 혹은 6개월 이상 그다음에 1년 이상 이렇게 좀 보는 관점, 투자 관점을 기간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 많이 다른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관점은 어디까지나 좀 약간 일주일에서 좀 한 달 이내의 관점에서만 좀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맞춰서 좀 투자라는 매매 스타일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 그대로 지금같이 12월 달에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좀 수익을 낼 수 있었던 비결은 말 그대로 유행하는 테마, 수급이 돈이 막 물리는 테마가 몇 개 없습니다. 만약에 시장이 좋으면 이러한 이슈나 호재들이 많이 여러 군데 막 퍼져서 여기 테마, 여기 테마, 여기 테마 여러 군데 테마에서 막 수급이 막 퍼지다 보니까 강하게 상승하기보다 오히려 차라리 다 빠질 때 좀 몰릴 수 있는 이슈가 되고 그러한 악재에 민감한 시장이다 보니까 조그만 호재로서 전반에 이 테마에 수급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이슈들이 있는 호재가 있는 테마를 공략하는 게 네, 종목별로 혹은 테마별로 돌아가면서 짧게 공략하는 게 오히려 유효한 시장 매매 전략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전문가님께서 좀 네. 이런 장 속에서 네. 조금 우리가 유망하게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업종군이 있을까요? 그런 테마나? 예, 당연히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 끝나기 전까지 그러한 히든 테마와 종목을 준비하고 왔으니까요. 살짝만 힌트 주실 수 끝까지. 있나요? 어떤 종목인지 우리 시청자분들이 네. 어떤 종목을 위해서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되는지 한번 살짝만 힌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시장은 안 좋을 수밖에 없고요. 또 눈치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매수세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그래도 좀 이슈가 있을 만한 게 다음 주에 네. 예, 세계 최대 전자 박람회가 있습니다. CES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예,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오히려 이슈가 부각될 만한 테마들을 위주로 관심 두고 보셨다가 공략하는 게 한 단기적으로 매매 전략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힌트면 많이 좀 그쵸, 많이 주셨죠. 아실 것 같아요. 중국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폭증하면서 중국 각 도시와 의료기관들이 중환자 집중치료실과 의료자원 확충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도 지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만 명 가까이 집계됐는데 전날보다는 3만 명이 가까이 줄었지만
지금 위중증 환자는 8일째 50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현 시점에서 의료기기 관련주들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저번 주에도 조금 이슈가 있었죠. 네. 아무래도 의료기기가 좀 범위가 넓은데 지금 가장 좀 시장에서 그나마 의료기기 테마 중에서 좀 이슈가 되거나 수급이 많이 붙어있는 쪽이 음압병실, 뭐 인공호흡기, 그다음에 산소포화 측정기, 그다음에 체온기 등 이러한 응급 의료에 관련된 의료기기 쪽이 관련 이런 것을 생산 판매하는 업체들의 주가가 좀 많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중국의 코로나 확산세가 지금 그치질 않고 계속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오히려 중국 정부에서는 이제 집계를 안 내겠다. 예, 확진자 집계 안 내겠다. 이거 무의미하다라고 오히려 공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더 많이 발생하는 거고, 또 오늘 들려온 소식은 최근 사망자 자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러한 사망의 장례 서비스 이것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차라리 화장만 빠르게 해서 이렇게 좀 하겠다라고 각 시, 광저우나 뭐 베이징이나 이런 시 자체별로 좀 이렇게 좀 공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위드 코로나 전환이 아무 대비 없이 빠르게 하다 보니까 이 대비책 없이 하다 보니까 지금 너도나도 확산세가 급증하고 있고 위중증 환자, 사망자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단기간에 뭐 그칠 이러한 이슈라기보다는 오히려 좀 지속적으로 이런 이슈가 될 텐데, 여기에 이러한 중국의 코로나 확산세에 이슈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말 그대로 인공호흡기, 산소호흡기 관련주 혹은 치료제 관련주 혹은 감기약 관련주 이렇게 테마별로 수급이 약간 순환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같은 이러한 상황과 같이 좀 의료기기 쪽도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의료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오늘 제약바이오주들도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 중국의 코로나19 폭증, 그리고 뭐 감기약 품귀 현상, 그리고 뭐 따이공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화장품을 많이 샀다면 지금은 감기약 그리고 코로나19 관련돼서 이런 것들을 많이 사는데요. 이 제약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같이 이렇게 갖고 가도 되는 종목인가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말 그대로 응급의료기기, 그다음에 감기약, 요 관련 혹은 또 치료제, 코로나 치료제 있죠. 이렇게 테마를 좀 세분화한다고 하면 이런 의료 제약바이오는 좀 더 큰 이러한 바운드리지만 이렇게 좀 세분화별 테마를 좀 세분화해서 오히려 수급이 일로 갔다가 이렇게 갔다 순환하면서 계속적으로 좀 돌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의 코로나 확산세가 좀 사그라들거나 혹은 이러한 위드 코로나에 맞춰서 적응이 좀 된다 싶으면 이때부터는 수급이 많이 빠질 겁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 지금처럼 지속세가 좀 계속되고 오히려 중국의 산업이 좀 걱정될 정도로 우려될 정도로 이렇게 좀 코로나 확산세가 우려가 된다고 하면 당분간은 좀 이러한 수급이 좀 테마별로 돌아가면서 오히려 같이 동반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전문가님께서는 의료기기나 제약 관련주에 대해서 이제 그 중에서도 조금 유망하게 봤으면 좋겠다 하는 종목 몇 종목만 이제 차트를 통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뭐 일동제약 같은 경우도 충분히 그 관련주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일동제약도 지금 차트로 보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자리로서는 나쁘진 않습니다. 네, 나쁘진 않습니다. 충분히 지금도 이러한 이평선을 그려가면서 오히려 좀 유지하면서 좀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 또 다시 뭐 데드크로스나 골드크로스 이 자리를 놓고 있는데 오늘 좀 장 초반에 굉장히 강세를 나타냈어요. 하지만 오후 들어서 좀 수급이 많이 빠지는 모습인데 이 힘을 여기서 지금 많이 받지 못하고 저항선을 좀 작용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네모칸 친 게 이 지지 라인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 지지 라인만 좀 많이 유지가 된다고 하면 충분히 여기서 다시금 재차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일동제약 말고도 또 다시 우리 부광약품, 제가 지난번에 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오늘 좀 굉장히 아쉬웠어요. 우리 노란톡방 우리 계신 분들에게 제가 부광약품을 한 일주일 전에 공략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가 요 지점이었거든요. 그러면서 갈듯 말듯 하면서 이렇게 좀 약간 박스권 내에 움직이면서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장 초반에 굉장히 한 6% 상승하면서 VI 갈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오후에 좀 매물이 나오면서 재차 좀
빠졌지만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의 박스권 내에서 지지선은 이탈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중국의 코로나 확산세가 좀 지속된다면 충분히 재차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경남제약 같은 경우에도 오늘 8.74%가 올라갔는데 이 신규 매수자 관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아무래도 경남제약도 역시 뭐 비타민 레모땡 그게 유명한 기업이긴 하잖아요. 그리고 또 해열제 말 그대로 해열제도 지금 진통제도 지금 생산 판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기약 관련주, 해열제 관련주로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온 경우가 있었거든요. 예, 하지만 지금 눌림 이후에 조정 이후에 좀 지지받고 오늘 또 유독 강하게 보였던 게 뭐냐면 다른 감기약 관련주들은 빠졌어요. 장 초반에 급등했다가 이게 음봉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네. 경남제약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오히려 지지 라인을 형성하면서 잘 저항했고 잘 방어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새로 진입하는 관점에서도 나쁘지 않은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일동제약으로 12.4% 이미 수익 실현을 하셨는데요. 우리 전문가님 같은 경우에는 시황 분석을 너무나도 잘하시기 때문에 이 정확한 시황 분석을 통해서 이거를 다 수익으로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안겨다 드리는 분입니다.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세 번째 질문해 보도록 할게요. 사실 연말이잖아요. 연말이고 네. 또 얼마 뒤면 새해이기 때문에 네. 제가 한번 이 새해와 관련된 것들을 한번 네. 얘기를 해봤습니다. 638조 규모의 새해 예산안이 네. 오늘 새벽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예산안이 소폭 줄었지만 K-콘텐츠 관련 예산이 증액되었고 일부 또 예산 중에는 특이한 부분도 있었는데요. 새해 예산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조금 유망하게 움직일 만한 업종을 뽑아주실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께서? 네, 아무래도 그 K-콘텐츠 당연히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지난번에 좀 발표했듯이 콘텐츠 육성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사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부가 말 그대로 예산을 늘리고 지원 정책을 좀 확대한다고 하면 당연히 이런 콘텐츠 관련주들이 주가 상승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미 콘텐츠 관련주들은 거의 11월 중순부터 많이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서 계속 정부에서도 지원 더 할 거다, 뭐 할 거다 계속 얘기가 나왔었고 또 중국하고 FTA 이런 문화 콘텐츠 교류를 빨리 해야 된다. 강조해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미 시장에서는 반영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 관련주들은 지금 오히려 최근 한 일주일 동안엔 조정을 좀 나오는 모습을 좀 많이 보였는데요. 앞으로 이게 추가적으로 재차 더 높게 상승하려면 지금 말 그대로 중국의 OTT를 통해서 우리나라 한국 드라마가 방영이 되는 수준인데 만약에 중국 방송사에서 한국 드라마가 방영을 한다 하면은 여기에 강한 큰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재료적인 관점 부분을 조금 파악을 하면서 공략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전문가님께서는 콘텐츠의 그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엔터도 네. 있고요. 네. 웹툰 관련주도 있고 미디어도 있고 다양한 게 있는데 조금 이 중에서 전문가님께서 유망하게 생각하시는 업종이 있을까요? 콘텐츠 중에서도 그나마 좀 눈여겨볼 게 말 그대로 콘텐츠를 제작하는 그러한 업체들 그리고 혹은 또 IP, 웹툰, 웹소설을 IP를 갖고 있는 업체들이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정부 또 한중 FTA 또 일본 지상파 방송국과의 이런 수주 계약 체결 이런 소식도 긍정적으로서 지금까지 시장이 안 좋은데도 콘텐츠 관련주들을 상승으로 견인해온 재료라고 하면 앞으로 추가적인 재료가 또 이런 애플 TV나 넷플릭스나 또 디즈니 플러스나 이런 글로벌 OTT 이런 업체들이 이제 한국 콘텐츠에 더 투자를 많이 하고 드라마 제작을 더 많이 하고 이런 오리지널 시리즈를 더 많이 제작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면 당연히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이런 콘텐츠를 제작하는 회사다. 네, 이렇게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차트를 통해서 몇 종목만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너무 궁금해하세요. 전문가님께서 어떤 눌림목에서 우리가 또 매수 매도 타이밍 그 타점이나 이런 거를 살짝만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게 A스토리라는 종목이에요. 아실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넷플릭스에서 첫 번째 우리나라
오리지널 시리즈 중에서 첫 번째로 했던 게 킹덤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 킹덤이 굉장히 흥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에이스토리도 그 부상을 했는데 그 킹덤 시리즈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히트를 치면서 이런 드라마를 여러 편 제작하고 있고 이것만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디즈니 플러스하고도 작년에 계약을 하면서 10년 동안 33년까지, 32년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컨텐츠를 제공한다라는 계약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차후에 실질적으로 수혜를 많이 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지금 60일 노란색 선이 21선이거든요. 그 21선을 좀 기점으로 해서 등락을 보이면서 전후로 하면서 지금 상승 추세를 그려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단기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좀 콘텐츠 관련주들이 조용하고 수급이 많이 좀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충분히 다시금 이런 재료들이 노출됐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의 지상파 방송 혹은 글로벌 OTT 업체들에 대한 뭐 지원 확대, 투자 확대 이런 소식이 들리면 충분히 강한 상승세 나타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콘텐츠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강세를 그래도 12월 달에 조금 강세 흐름을 가져갔던 주가 콘텐츠 주였는데 이번에 살짝 빠졌는데 전문가님께서 그러면 이런 조정 시에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조정이 딱 지금 시기다, 오늘이다, 내일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이러한 수급이나 거래량을 동반해서 봤을 때, 그리고 재료가 앞으로 이게 좀 지속적으로 노출이 가능할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실질적으로 오히려 조정이 나왔을 때 충분히 재공략을 할 수 있는 이러한 테마 중에 하나다라고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K 콘텐츠 관련주 세에 대해서 유망 업종으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수익률표 다시 한번 보시면요. K 콘텐츠에 관련 종목이 2개나 있습니다. 탑코미디어 그리고 키다리 스튜디오가 있는데요. 탑코미디어 같은 경우는 15.2% 수익을 실현하셨고요.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7.3% 이번 주에 수익을 실현하셨습니다. 사실 12월 시장 참 너무 힘들었습니다. 다사다난했다, 너무 버티기 힘들었다라는 말들이 많았는데요. 우리 주식 맛집의 찐 고수 그리고 왕의 귀환이라고 불릴 수 있는 정진 대표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수익의 길을 이렇게 쫙 레드카펫을 깔아주셨습니다. 트로피도 받으셨으니까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히든 종목을 주셔야 됩니다. 네. 네. 히든 종목 어떤 거 들고 오셨나요? 저는 이게 공룡으로 쓰는 줄 알았더니 저 이름이 다 새겨져 있네요. 네, 맞아요. 하나하나 저희가 맞춤 제작을 하는 거예요. 너무 감동입니다. 저도 메시처럼 침대 잘 때 이거 베개 옆에다 놓고 같이 함께 잠을 자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기쁨을 다음 달에도 누릴 수 있도록 더 좋은 종목을 발굴할 건데요. 히든 종목도 제가 봤을 땐 지금 아까도 좀 잠시 말씀드렸지만 좀 이슈가 있을 만한 세계 최대 행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CES 세계 최대 전자 박람회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말 그대로 미국의 라스베가스에서 1월 다음 주 목요일이죠. 다음 주 목요일 날 4일 동안 펼쳐집니다. 아무래도 그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에는 거의 온라인으로서 이렇게 박람회를 했었는데 지금 3년 만에 처음으로 오프라인으로 행사를 좀 진행하게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맞게끔 좀 기대감이 좀 많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세계 최대의 전기 전자 박람회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뭐 구글이나 애플이나 혹은 삼성, LG 이러한 글로벌 IT 기업 혹은 전자 제품을 만드는 이런 기업들은 신기술, 신제품을 많이 선보이는 또 시장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CES 2023에서는 가장 이슈가 되고 화두가 될 수 있는 핵심 키워드로 꼽자면 웹 3.0 메타버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번에 새로 추가된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좀 그나마 기대를 핵심 키워드로 보고 있는 게 그 메타버스, 그다음에 모빌리티, 그다음에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던 의료기기 쪽도 디지털 헬스 부분의 하나의 또 부분에 포함되다 보니까 오늘 요즘 시장에서는 좀 관련해서 급등세가 나타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는데 이러한 기대감에 시장이 좀 반영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오늘까지 보시면 오늘도 굉장히 카메라 모듈이나 이런 맞아요. 3D 센서 좋았죠? 이런 게 좀 많이 수급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이유가 말 그대로 CES에서 핵심이 화두가 될 수 있는 게 메타버스인데 그 메타버스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진짜 없던 게 이제 맞아요. 가상 세계 현실 그다음에 게임과의 접목 그 게임만 해도 돈을 번다는 이러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의 메타버스는 말 그대로 그런 거품들이 한번 빠지고 나서 실질적으로 디바이스 이런 기기 있죠. 그렇죠. XR 애플에서도 기기. 이번에 네. XR 기기 맞습니다. 출시한다고. 이러한 기기들이 출시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애플뿐만 아니라 애플도 올 하반기에 한다고 했죠. 그다음에 소니도 한다고 하고, 맞아요. 그다음에 이 지금 XR 기기 시장을 전 세계 70% 이상의 점유율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메타라는 회사거든요. 옛날 페이스북. 네. 이 회사가 지금 XR 기기를 오큘러스를 신제품을 다시 하반기 정도 좀 출시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메타버스 내에서도 이 XR 기기를 만드는 회사, 이런 기업들, 이런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이 당연히 좀 많이 기대감이 서려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런 XR 디바이스라고 할 수 있겠죠. 이 XR 디바이스 시장 규모가 2021년도에는 진짜 거의 시작하는 단계다 보니까 전 세계 7조 원 시장이었다고 하면은 2025년 이제 뭐 3년 채 안 남았는데 네. 무려 83조 원까지 커질 수가 있다고 하고요. 이 출하되는 제품 자체가 거의 3천만 대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저희도 이제 실질적으로 관심 있거나 뭐 얼리 어답터가 아닌 이상은 실제로 본 경우가 많이 없잖아요. 근데 앞으로 점차 보편화가 될 수 있고, 이러한 XR 기기를 통해서 가상 현실 혹은 이 확장 현실이라고 할 수 있죠. 실제로 보일 수 있는데 여기 이렇게 좀 나올 수 있는 이러한 기기들을 통해서 많이 이러한 세계가 구현되다 보니까 이러한 디바이스, 이러한 기기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게 바로 이 OLED 디스플레이 장치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이크로 OLED 이거와 관련해서 제품을 생산하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OLED 장비를 만들 수 있는 이 업체가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좀 수급이 많이 붙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는 내년에 CES 2023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핵심은 메타버스이다라고 해주셨고요. XR 기기 관련주에 대해서 히든 종목을 주셨습니다. 1위를 하셨는데 내년에도 또 돌아오겠다라는 그런 그 뜻깊은 포부 한 말씀 짧게 부탁드릴게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네, 여러분. 2022년 너무 힘든 한 해였죠. 내년에는 골이 깊은 만큼 더 위로 상승할 수 있는 좋은 또 호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힘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식 맛집 정진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